네, 한인들 중에 이 부동산 에이전트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분들에게는 물론이고요. 앞으로 집을 사거나 또는 팔거나 이렇게 할 일이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한 개정안이 하나 발표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부동산 거래 시에 셀러가 내야 하는 그 에이전트 피가 변경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은 오늘 영상 뒷부분 이 보너스 뉴스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는요, 또 지난 주말에 한국의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 보도가 된 호주 시드니 한인사회의 충격적인 사건과 관련된 그 유력 용의자의 거짓말로 점철된 상황, 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어떤 내용이 어떻게 보도됐는지 그 내용을 좀 중심으로 간추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말 동안에 있었던 소식 짧게 좀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보잉사 여객기에서 부품이 떨어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의 보잉 737-800 여객기가 목적지인 오레건주 남부 로그밸리 국제 매드포드 공항에 착륙한 뒤에 점검 과정에서 이 외부 패널 한 개가 사라지고 없는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라고 공항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연마항공국은 이 항공기에서 해당 패널이 사라진 그 경위에 대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패널은 원래는 비행기 본체와 날개가 접하고 또 착륙 장치와 가까운 곳에 그곳에 이제 원래는 설치되어 있어야 하지만 착륙 후에 점검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게 없어진 게 확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애초부터 없이 이륙을 했던 건지 아니면 중간에 공중에서 떨어진 건지 보니까 없는 거죠. 공항 측은 가동을 그래서 잠시 멈추고 실종된 패널이 혹시 활주로와 비행장 등에 있는지를 찾아봤습니다만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객기가 비행하던 중에 패널이 뜯겨져 나갔을 가능성이 지금 높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어느 상공에서 이게 분명히 지상으로 떨어졌다, 낙하됐다는 것인데 이게 뭐냐 산속이나 바다에 떨어졌으면 좀 모를까? 이착륙 하는 과정은 이제 주택 지역도 지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늘에서 그야말로 날벼락인 것이죠. 하늘에서 비행기 부품이 하나 쾅 떨어져 내리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일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보잉 여객기가 이게 최근 들어서 계속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비행 도중에 이 손상 징후가 있는 그런 시그널이 알람이 뜨거나 그런 건 없었기 때문에 비행 도중에 비상 상황 선언도 하지는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떨어져 나갔는데도 이 비행기에서는 감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까지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자, 유나이티드 항공은 여객기에 승객 당시에 139명, 승무원 6명 이렇게 타고 있었다라면서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보잉사 비행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당분간 정밀 검사를 좀 실시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지금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올해 석 달도 다 안 지났는데 보잉사 여객기에서 발생한 이런 크고 작은 부품 손상 사고 이런저런 사고가 서너 건 이상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우주 비행사 2명이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그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오는 2028년 이후에 달을 밟는 방안에 달에 이제 발을 디디는 그런 방안에 미국과 일본이 합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일본 측에서 보도된 내용인데요.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 보도를 보면 미국과 일본은 다음 달 10일 워싱턴 DC에서 개최하는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우주 분야 협력을 가속화한다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이 내용을 담은 문서에 양국 정상이 서명하는 방안을 조율 중에 있다고 합니다. 나사는 내년 이 달 궤도에서 유인 탐사선 비행을 성공시킨 뒤에 2026년에는 우주 비행사를 달에 착륙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이어서 2028년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우주 비행사를 달에 보낼 예정인데요. 이때 일본 우주인 2명, 일본인 2명을 포함시켜서 달에 보내겠다라는 것을 양국이 합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이런 우주 항공 기술에 있어서는 빨리 좀 따라 붙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국 법무부가 인천국제공항 내에 있는 국내인 입국과 내국인 입국 심사소에서 한인 시민권자 및 이 재외 동포에 대한 내국인 대회가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걸 이용하지 않으세요? 라면서 적극적으로 애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한국 시민권자와 한인이지만 우리 미국 시민권자와 또 그 직계 가족들은 대한민국 여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그 내국인 표시가 되어 있는 그 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조치는 한인 시민권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입국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요. 과거 한국인이었다가 국적을 그곳에 가서 귀화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안내 부족과 혼선 등으로 인해서 일부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 입국 심사대에 줄을 선 한인 시민권자들은 재외동포도 이 내국인 입국 심사대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해서 요즘은 이제 외국인 그 심사대 길이 더 길어요. 내국인보다도. 한 20년 전만 해도 외국인 심사대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외국인 줄이 더 깁니다. 중국 분들, 그쪽 동남아시아에서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외국인 줄이 훨씬 길어요. 그래서 30-40분 정도 거기서 줄을 서서 지연하고 있는 그런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인 대우는 사실은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되어 왔는데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치는 재외동포의 자긍심을 북돋아주고 또 재외동포들의 신속한 입국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한국의 법무부는 최근 재외동포의 내국인 심사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재차 확인을 하면서 한국에서 외국인 등록이나 거소신고를 한 그런 재외동포뿐만이 아니라 또 사전에 자동 출입국 심사대 등록을 마친 그런 외국 국적자도 이 비대면 자동 출입 심사대 다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 한국 법무부의 확인 발표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그 심사대에서 일하는 그 직원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미주 한인들은 그래서 이제 내국인 입국 심사대에 딱 줄을 섰다가 왜 외국인이 안 쓰고 여기 서 계세요? 저로 가세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입국 심사대로 되돌려 보내지는 그런 경험이 있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법무부가 출입국 직원에 대한 사전 교육을 좀 많이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이런 사실을 알려주는 현장의 그 사인판을 입국심사대에 좀 잘 보이게 여러 개 좀 설치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 일부 출입국 직원이 이 같은 사실을 숙지하지 못해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불만이 계속 제기되면서 어떤 지적사항 또 요구사항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요, 저 역시 몇 년 전에 그 내국인 라인에 쓴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이제 외국인 라인 줄이 긴데 저는 한국 국적자였다가 미국 국적으로 이제 이 귀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내국인 라인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재외동포는 그런 이용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내국인 라인에 제가 서 있다가 입국심사 직원하고 딱 이제 그 앞으로 갔더니 이 같은 변경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던 그 출입국 직원에게 제가 면박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딱 여권 보더니, 미국 국적인데 왜 여기 서 계세요? 하면서 얼굴 쳐다보지도 않고 퉁명스럽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절로 가라고 한 건 아닌데, 내가 너 지금 해주긴 해주는데, 여기 서 있으면 안 되지. 그리고 이제 가로 열고.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제가 느끼기에, 아니, 한국 국적 버리고 미국 국적 땄으면 미국 국적자 저쪽 라인에 서 있지 왜 당신 여기 서 있는 거야? 미국 국적 좋아서 땄으면 그거대로 해야지. 지금 내국인 라인 줄 짧으니까 너 여기 서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이번에 해주긴 해주는데 좀 얄미롭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제가 느껴졌어요. 그런데 저는 바뀐 법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외동포의 경우에 시민권자라도 내국인 줄에 설 수 있다라는 변경된 내용을 당신은 모릅니까? 라고 따져 물은 후에 그 사람이 읍스 하고 직원들하고 전화도 하고 어쩌고 하더니 뒤늦게 저한테 사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과를 받고 괜찮다라고 또 저도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출입국 절차를 마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nowledge is the power. 아는 게 힘입니다. 네. 현대차가 미국에서 제네시스 차량 약 3만 대를 리콜합니다. 도로교통안전청은 연방 현대차가 오일 누출 가능성으로 인해서 엔진실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어서 차량 2만 8천 대를 리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 차량은 3.3리터 V6 엔진인데요. 터보 차저 엔진이 장착된 2019년부터 2022년 사이에 제네시스 G70, G80 그리고 G90이 차량들입니다. 앞서 한국에서는요 17만 대에 가까운 현대와 기아의 전기차가 또 리콜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에서요. 또 미국에서는 제네시스 G70, 89인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네. 자, 엊그제 한국의 시사 프로그램인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호주 시드니 교민 사회에 큰 충격을 준 태권도 관장의 그 일가족 살해 사건과 관련된 특집 프로그램이 방영됐습니다. 이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는요, 지난달 호주 시드니에서 한인 일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태권도 관장의 만행이 드러났다라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시드니 노스 파라마타 지역의 한 태권도장에 다니던 아이와 엄마가 이 태권도장에서 숨져 있었고, 또 아이의 아빠도 자기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라는 이 사건이 이게 팩트죠. 유력 용의자로 프라임 서스펙트로 지목된 사람은 그 아이가 다니던 태권도장의 관장, 올해 49살의 유광경 씨였습니다. 그는 마스터 라이언 또는 라이언 유라고 불리면서 성공한 한인 태권도 관장으로 현지에서는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지난 2월 19일 유 씨는 이제 수업을 들으러 온 7살 아이와 그리고 아이 엄마를 태권도장 안쪽 방에서 각각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나서 밤 9시에는 그 피살된 그 아이 엄마의 차를 타고 그 집으로 가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서 또 아이의 아빠마저 흉기로 살해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이 발각될 게 뻔한 자신의 그 태권도장에서 2사람을 그렇게 한 데다가 또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가서 또 한 사람을 그렇게 살해한 유 씨. 그는 살해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상은 정체불명의 누군가로부터 내가 그 마켓 주차장에서 습격을 받은 것이다 라면서 태연히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를 받았다라는 마켓 주차장 CCTV를 봐도 어디서 이 사람이 피해를 받은 부분은 없고요. 자신이 한 것을 자신이 말하는 부분을 그 하나라도 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찰서는 이 모든 게 다 거짓말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도 이 부분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유 씨가 그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태연히 지금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그는 어찌 보면 거짓말로 점철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라고까지 분석을 했습니다. 자, 자신이 알고 지냈던 한인 부부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제자였던 그 어린 아이마저도 무참하게 살해한 그 유 씨는 현재 그 묵비권을 또 행사하면서 범행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용의자로 병원에서 체포됐는데요. 그 소식이 알려지자 태권도장의 그 많은 수강생들과 학부모들은 진짜로 너무 충격받았다, 너무 충격적이다 라면서 믿기 힘들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지인들 사이에서는 그는 또 무료로 태권도를 일부 그렇게 봉사하면서 가르쳐 줄 만큼 존경받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이게 어쩌면 2가지의 인생을 살고 있는 그의 거짓말로 점철된 삶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광경 씨는 주변인들에게 자신이 2000년 시드니 올림픽 호주 국가대표 출신이다라고 얘기하고 다녔고, 또 호주의 유명한 맥쿼리 대학의 석좌 교수로 임명됐다라고 얘기하고 다녔는데 이것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태권도 8단이라고 막 그러고 다녔는데 그 한국의 국기원에 알아보니까 8단은 아니고 4단으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4단이면서 8단이라고 막 그러고 다니죠. 물론 이제 4단 이후부터는요, 이 태권도를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 4단 이후부터는 내가 실력이 더 좋아지고 격파를 더 해야 되고 이런 걸로 6단, 7단, 8단 올라가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좀 나이가 들고 시기가 지나고 태권도인으로서 활동하는 그런 시기가 계속 오래되면 4단부터는 좀 그 세월에 따라서 단수를 올려주는 거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하튼 국기원에는 그는 공식적으로는 4단으로 되어 있는데 주변 사람들한테는 8단이다 이러고 다니는 거죠. 태권도장 홈페이지에는 자신이 10대 때부터 이 NSW주에서 태권도 선수로 활동했고 한국과 호주에서 열린 여러 태권도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다라고 홈페이지에 그렇게 막 올라와 있는데 이 역시 대부분 가짜고 거짓말인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북미와 유럽에서 주력 제품인 모델 Y의 가격을 소폭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모델 Y의 모든 트림 가격을 오는 4월 1일부터 다음 달 1일부터 $1,000씩 올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주 소심한 인상입니다. 테슬라는 지난 1일에도 이 모델 Y의 후륜 구동과 롱 레인지 트림 가격을 43,990달러 또 48,990달러로 $1,000씩 인상한 바 있는데 소폭의 인상이지만
이거 슬금슬금 자주 올리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 인하를 했는데 이제 살짝 인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 내의 경쟁 심화에 따라서 1년 전부터 가격을 여러 차례 내리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테슬라는 내부적으로 이익률이 큰 폭의 하락을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최근 들어서 또 이제 성장률 우려 등으로 인해서 조심스럽게 인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이제 성장률 우려, 테슬라의 성장률 우려 등등으로 인해서 뉴욕 증시에서는 사실 테슬라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올해 들어서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의 주가는 무려 한 30% 넘게 하락을 한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이죠. 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87% 역대 최고 득표율로 사실상 5선을 확정지었습니다. 러시아의 대통령 임기는 6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5선을 확정하면서 종신 집권의 길을 열었습니다. 러시아 여론조사센터 이 부치옴에 따르면 러시아 대선 출구 조사에서 푸틴 대통령이 무려 8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뭐 80%, 90% 이런 득표율이라는 것은 사실은 엄밀히 보면 그 나라가 얼마나 사회주의적인 나라냐, 뭐 공산당, 이건 북한에서나 나올 수 있는 득표율이잖아요. 뭐 북한에 선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북한, 뭐 중국, 러시아, 뭐 이런 데서 투표를 많이 한다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사실 이렇게 80%, 90%의 일방적인 득표율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자, 여하튼 푸틴이 87%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러시아 역사상 최고의 득표율로 푸틴 대통령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5선을 확정짓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5선을 하게 되면 이제 6년이라 그랬죠. 임기가 2030년에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2030년에 또 대통령 선거 또 나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하튼 이번에 그 대통령 선거에 나선 사람은 푸틴뿐만 아니라 몇 명이 더 있긴 있었는데 나머지 후보자들의 득표율은 아주 뭐 미미합니다. 2위 후보가 4% 득표에 불과합니다. 이게 뭐 왜 나갔나 모르겠어요. 이에 따라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00년에도 한 번 했었고 그리고 2004년에도 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안 했죠. 안 하다가 부통령인가? 그때 하다가 나중에 또 대통령 다시 나와서 됐어요. 그런데 2000년, 2004년 이어서 했다가 좀 쉬었다가 2012년에 했고요. 또 2018년에 했습니다. 그게 이제 2014년에 끝나는데 또 2030년까지 6년간 집권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도에 러시아가 개헌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개헌을 함에 따라서 2030년에도 푸틴은 6선에 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30년에 또 되면 이 경우에 200년 만에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러시아 지도자라는 기록을 쓰게 됩니다. 거의 종신 집권, 장기 집권을 넘어서서 종신 집권을 하게 되는 그런 개헌을 이미 지난 4년 전에 했기 때문에 푸틴은 아마 계속 할 겁니다. 한편 미국은 푸틴 대통령의 이번 5선이 확실시된 러시아 대통령 선거는 공정하지 않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그 러시아 대선과 관련해서 분명히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 푸틴 대통령이 정적을 구금하고 그들이 자신을 상대로 출마하지 못하게 막았고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미국으로 들어와 볼까요? 미국에서는 이제 두 전 현직 대통령의 리턴 매치가 예고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다른 건 몰라도 자금력에서만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이 바이든 캠프는 지난 2월 한 달에만 선거 자금으로 5,300만 달러를 넘게 모금했습니다. 지난 2월 한 달에 바이든 캠프 측에서 모금한 이 5,300만 달러의 액수는 지금 트럼프 측이 갖고 있는 전체 선거 자금 액수보다도 훨씬 많은 겁니다. 한 달 만에 그냥 막 모금이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측은 현재 모두 갖고 있는 선거 자금은 총 액수가 1억 5,500만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월 말 기준 1억 3천만 달러보다 약 2,500만 달러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전국위원회 측은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꼴랑 딱 4천만 달러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나마도 지금 사법 비용으로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트럼프 측은 이제 2월 모금액은 아직 공개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캠프 측은 우리가 1억 5,500만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은 그냥 한마디로 엄청난 경쟁력 우위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돈은
누구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말한 거죠. 이 돈은 누구처럼 사법 비용으로 사용할 필요도 없이 100% 선거 운동을 강화하는데 사용될 것이며 특히 이번 대선의 승패를 결정할 7개 경합주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바이든 캠프는 올해 초 이 바이든 대통령이 각종 연설에서 또 이 메시지의 초점을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데 맞추고 어떤 공격적인 자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부터 기부가 많이 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8일 뉴욕시에서 전직 대통령인 빌 클린턴 그리고 버락 오바마 등과 함께 동반 유세를 하게 되는데 이 동반 유세 행사에서도 선거자금 모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욕타임즈는 이번 대선은 초접전이기 때문에 모든 변수가 중요해졌는데 민주당이 자금력 우위라는 것을 바탕으로 이 경합주의 판세를 유리하게 끌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그렇게 관측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예고해드린 것이죠. 자,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 이겁니다. 부동산 에이전트 피가 내려간다. 입니다. 자, 한인들 중에서도 이제 부동산 에이전트 하시는 분들 많고요. 또 우리 한인들은 집 사고 또 팔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누구나 미국에서 살면서 집 몇 번씩 사고 팔고는 해보잖아요. 본인 뭐 투자가 아니더라도 본인 집. 자,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부동산 에이전트 수수료를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부동산 업계가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그 수수료 관행을 바꾸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집값의 최고 많게는 한 6%에 달하는 이 에이전트 피가 크게 약 한 3% 정도는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15일 부동산 중개업계가 바이어 중개 수수료를 부당하게 높게 유지한다라며 소비자 단체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서 4억 1,8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합의금 지급과 함께 부동산 협회는 주택의 매물을 등록할 때 바이어 측 에이전트에 대한 그 수수료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 지금의 업계 관행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통상 집값의 2 내지 많게는 한 3%에 달하는 바이어 쪽 에이전트의 수수료를 셀러가 미리 정해서 바이어 대신 부담하는 그런 관행을 수십 년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죠.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의 피는 셀러가 전적으로 다 내잖아요. 내 집을 팔아준 내 쪽 사이드의 셀러 사이드의 에이전트도 물론이지만 집을 사겠다는 사람을 데리고 온 바이어 쪽의 에이전트의 것까지도 셀러가 다 내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바이어 측의 에이전트의 그 피가 얼마라고 딱 미리 공시하는 그런 거,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게 미리 공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소비자 단체들은 이 같은 업계의 관행이 집값의 총 많게는 6%에 달하는 미국의 높은 부동산 에이전트 피를 계속 그렇게 유지시키는 주된 원인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다라고 지목했습니다. 수수료가 낮아지면 결국 집값도 조금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바이어는요, 수수료가 낮아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처럼 처음부터 바이어 쪽의 에이전트가 받아갈 수수료를 공시를 해버리면 이 바이어가 수수료를 낮추려고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 관행이 부당하게 유지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 합의된 내용을 보면요, 그동안 셀러가 부동산 정보 플랫폼인 이 MLS에 매물을 올릴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 우리 집 팔고 다른 데로 이사 가야지, 나 이 집 팔 거야 라고 에이전트를 불러서 팔겠다라고 사인을 하면 그 에이전트는 그 서류를 갖고 곧바로 사무실에 가서 이 MLS라는 곳에 공식적으로 매물을 올립니다. 그렇게 officially 이 MLS에 내 집 리스팅이 올라갈 때 바이어 쪽 에이전트에게 얼마를 준다, 몇 퍼센트를 준다라는 것을 지금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기재하게 되어 있는 의무사항을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기재 안 해도 되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협상을 할 여지가 있는 것이죠. 바이어 쪽 에이전트에 대해서 얼마 줄 건데 이런 것을 그냥 말로 협상할 수 있는 거죠. 1%만 합시다. 뭐 2%만 합시다.
그래서 셀러는 여전히 바이어 브로커 측에 이 커미션을 제공해야 되지만 지금처럼 이 MLS에 매물을 올릴 때 전제 조건으로 의무적으로 바이어 쪽에 커미션을 기재하는 조항은 이제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주택 매매 시에 그 셀러 쪽의 에이전트는 부동산 협회에서 개설한 온라인 부동산 정보 플랫폼인 MLS에 매물을 리스팅하면서 바이어 쪽의 에이전트가 받을 수수료도 반드시 명시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제 이 때문에 바이어 에이전트가 커미션을 많이 받는 매물을 우선적으로 바이어에게 추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부동산 에이전트라면 내가 갖고 있는 리스팅을 받고 있는 집 매물, 그래서 내가 이쪽 매물에 대해서는 셀러 쪽의 에이전트가 되겠지만 그 외에도 뭐 다른 좋은 매물 뭐 없나 이렇게 쭉쭉쭉쭉 보겠죠. 그러다가 괜찮은 것들이 있어요. 괜찮은 집들이.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요런 집들을 찾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요런 집들을 사줄까? 그러면 사줄까? 하면 내가 이제 셀러 쪽의 에이전트가 돼줄까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좋은 매물을 우선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좋은 매물 위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이어 쪽에 그 커미션을 몇 퍼센트 주나 그 몇 퍼센트 그것만 우선적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돈 좀 더 에이전트 피를 좀 더 받는 걸 찾기 위해서. 하지만 이번 소송 협상 결과 이 전미 부동산 협회가 이 규정을 없앰으로써 수십 년간 셀러가 바이어 쪽 그 에이전트 커미션까지 부담하는 관행으로 이 높은 커미션 부담을 져야 했던 이 셀러의 커미션 부담이 앞으로는 큰 폭으로 낮아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부동산 업계는 바이어 측 에이전트의 그 커미션 액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연방법원이 이번 합의를 승인하면 변경된 거래 제도는 오는 7월부터 바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몇 달 안 남았죠. 이제 4, 5, 6, 이제 3개월 조금 더 남았습니다. 자, 바뀐 규정에서 주택 매수인은, 즉 바이어는 자신의 에이전트와 직접 수수료를 협상할 수 있게 됩니다. 바이어가 저렴한 수수료를 제공하는 그 에이전트를 찾는 과정에서 이제 업계에서 수수료 인하 경쟁이 있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에이전트들이 저 사람은 3% 받겠다고 하는데 저는 2.5%만 받을게요. 저쪽에서 물론 바이어가 내는 건 아니지만 저는 2.5%만 받는 에이전트입니다 라고 하면 집을 살 사람은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이 부담 없겠죠.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 사람이 2.5% 얘기한대요. 저는 당신이 만약에 저 집을 사면 저는 당신을 대리하는 바이어 쪽 에이전트긴 하지만 당신이 이 집을 사면 저는 셀러한테 그냥 그저 한 2%만 받는 것으로 얘기할게요. 그러면 아무래도 집값을 조금 싸게 살 수 있겠죠? 그런 융통성이 있겠죠? 그런 융통성으로 인한 베네핏은 집을 사시는 당신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저는 당신을 위해서 에이전트 피를 조금 덜 받도록 셀러한테 그렇게 얘기할게요.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에이전트 측이 바이어 쪽 에이전트들이 이제 그런 경쟁이 붙어서 조금씩 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합의는 지난해 10월 미주리주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부동산 협회와 대형 부동산 업체들이 수수료를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 담합한 의혹이 있다라는 데 대해서 사실 인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택 셀러 측에 50만 명에게 18억 달러를 배상하라라는 판결이 내린 지 약 4개월 만에 나온 그런 조치입니다. 자, 그래서 전문가들은요, 이번 기념비적인 합의로 인해서 미국의 주택 거래에 있어서 부동산 에이전트의 그 수수료 체계가, 그 에이전트 피 체계가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일단 바뀐 이 부분은 7월부터 당장 적용이 됩니다. 자, 한인 사회에는 이 부동산 에이전트들도 많으시고 해서 또 그들로 인해서 형성되는 어떤 경제적인 부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처럼 그 부동산 에이전트 피에 대한 그 변화가 생긴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이것 한인 사회, 한인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이제 집을 팔려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당연히 이제 환영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스토리가 있는 뉴스, 송현코의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